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국이 먼저 승인을 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급해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죠. 홍콩이 없었을 때는 조금 더 검토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입장들이었다면은 그 흐름들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점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11월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거나 하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환경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님, 홍콩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는데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 더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2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콩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뭔가 웹3 기반의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홍콩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산으로서 어떤 입지들 뿐만이 아니라 웹3라고 하는 기반들, 이 암호화폐 전반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본인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좀 많이 밀려있던 것들을 또 일정 부분 이 산업 분야에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입지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더리움 상황은 어떤가요? 이더리움은 약간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똑같은 논리는, 만약에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되려고 하는 시점들이 다가오면은 선매수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더리움 가격을 갖다가 미리 폭등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식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GBTC 물량들 처럼 그렇게 많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그런 식의 대규모 물량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승인되는 시점들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대세 상승장이 더 깊어져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더리움 ETF 승인이 향후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리움이 이번에 5월에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의 마지막 기일이 있습니다. 5월 23일. 그래서 시장에서는 5월 23일에 승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네크의 최종 데드라인에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머지 자산 운용사들 것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블랙락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ETF가 출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지금 SEC로부터 다시 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ICO를 했다라는 부분들과 POS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권과 거의 유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SEC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이 미국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블랙락의 CEO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럼에도 이더리움 ETF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야기대로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아니 이더리움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 논리에 대해서 SEC가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승인을 하는 순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가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 순서대로 다 본인들도 제출할 테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승인을 해주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 알트코인으로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채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에는 중요한 호재다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홍콩이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 게 미국의 자극이 될까요? 네, 미국에도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재밌는 현상이, 중국에서 지난 대세 상승장 2021년 그 당시에도 중국이 갑자기 채굴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시레이트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거의 70~8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채굴장들이 대부분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채굴장을 금지를 하고 나니까 이 채굴장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40% 이상의 채굴자들이 가 있는 상태죠. 특히 미국의 텍사스에서 굉장히 많은 채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뭐 뉴욕시나 마이애미시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도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거의 0에 수렴했던 중국의 해시레이트가 다시 2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5%를 차지하면서 러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보다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지금 중국도 다시 해시레이트를 회복해서 이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입지를 가지고 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나라가 이 산업을 두고서 계속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국이 먼저 승인을 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급해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죠. 홍콩이 없었을 때는 뭐 조금 더 검토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의견들이 뭐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런 입장들이었다면은 이제 그 흐름들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점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11월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거나 하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들, 환경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대선에 오늘 이제 좀 재밌는 지표가 하나 나와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재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는 76%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33%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시장에 살려놔야 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들도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기점으로 뭔가 이 유동성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입장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처음에 당선되고 나면은 굉장히 어떤 본인들이 많은 공약들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국 또 이것들이 SEC의 어떤 위원들의 어떤 구조들도 바꿀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작가님,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이긴 하지만 부탄 같은 경우는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채굴을 직접 해가지고 이 채굴 해시파워를 갖다가 현재 6배 정도는 더 놀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원래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대부분은 범죄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 세계에서 범죄율 1, 2위를 다투는 나라, 뭐 이런 인식들이 강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잘 못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엘살바도르 하면 그때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범죄율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최근에 저희 채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집계를 봤는데 범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 1위로 지금 엘살바도르가 꼽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제2의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는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더 많이 우선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산업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시장을 더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저변들을 또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금융 낙후국들, 그러니까 금융이 좀 어떤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너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RWA도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이널리시스라고 하는 데서 집계한 자료들을 보면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 암호화폐 어떤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작년이 이제 되면서 2023년부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순위권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런 인프라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반들을 또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투자하는 알트코인 투자는 여전히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많죠. 그 투기적인 자산 혹은 도박, 이렇게 보는 이유들은 사실은 알트코인을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대세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에서 비트코인 투자와 알트코인 투자 비율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3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아무리 장이 뜨거워도 우리는 알트코인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한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였을까요? 96%였습니다. 그러니까 4%만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열정적인 투자자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대부분 마이너스를 경험하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충분히 담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르는 알트코인에는 아예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죠. 근데 저희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하는 코인들은 일단 보내주면은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어요. 한두 달 뒤에 원점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샀으면은 이 물량만큼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내러티브에 맞는 코인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코인이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대세 상승장의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을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하는 자산이 아니고 트레이딩의 관점을 통해서 적절한 구간에서 사서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권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위, 아무리 많이 가도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도 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작가님,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한 최소 10배 정도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알트코인이 각 알트코인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유료 사이트들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유료 사이트들을 확인해도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워낙 제한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추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사거나 아니면 폭등하면 좋은 코인이구나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요 정도만 매집을 하셔도 되고, 그래도 좀 아쉽다 그럼 솔라나 정도까지만 매집을 하셔도 저는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다른 자산 대비로는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의 용도인 거죠. 자산의 용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관점인 거죠. 우리가 이걸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죠. 왜냐하면 현물 ETF가 승인됐고, 제도권이 인정을 하고 있고, 블랙락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미 비트코인은 안정화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의 어떤 폭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끝난 것 같아, 가격은 더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오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안전하면서 상승세까지 담보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담아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알트코인은 자산의 측면이 아닙니다. 특정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많이 이용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면은 흐름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ETF도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다른 알트코인 승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먼저 승인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더리움 ETF보다 먼저 승인된 알트코인들은 아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렇고, 기관들의 신뢰도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대중적인 신뢰도로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승인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솔라나와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스위스의 거래소에서는 ETP 상품 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코인쉐어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주마다 이 디지털 자산 상품의 어떤 매입과 매출, 그러니까 유입 유출량들을 갖다 집계를 해주는데, 여기에 상품에 봐도 뭐 솔라나나 라이트코인, 뭐 리플, 카르다노, 폴카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단일한 알트코인의 ETF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출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알트코인 투자할 때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지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을 보셔야 돼요.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은 얼마나 되고, 활성 주소는 얼마나 되고, 트랜잭션은 얼마나 되고, 거래 활동은 얼마나 되고, 또 네트워크는 얼마나 성장하는지,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잡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알트코인들은 그냥 계속 아무런 거래량이 없다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세력들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펌프앤덤프인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거래량이나 활성 주소라든지 네트워크가 등락은 거듭하겠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이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코인들은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두 개의 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코인은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서 보느냐, 이 펀더멘탈 지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거래량이 누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는 얼마나 많이 유입되고 있고, 성장세가 얼마나 되는가, 요걸 딱 비교를 해보면은 둘 중에서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는 펀더멘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는 기관의 선택을 받은 프로젝트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RWA 섹터에서 요즘에 좀 회자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온도 파이낸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RWA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 베커라고 표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21개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센트리퓨즈라고 해서 이제 회사채 같은 민간 신용에 투자하는 요 프로젝트는 24개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리고 폴리메시라고 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의 어떤 집계로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세를 담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센트리퓨즈보다 기관의 어떤 진입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기관들의 어떤 유입량 자체는 온도 파이낸스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진입했느냐를 보고 나서는 기관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물량을 넣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기관들이 주로 진입을 했는가. 자, 보시면은 온도 같은 경우는 코인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판테라, 코인펀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센트리퓨즈도 만만치 않게 갤럭시 디지털이나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중 있는 VC들이 들어와 있는지까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첨언을 해보자면, 그러면은 폴리메시는 1개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지표들이 꽤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폴리메시는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거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력한 RWA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또 변수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를 요 지표들을 보고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